없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손호영 판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제가 한 3번째 정도 오는데요. 편하게 들으시면 좋겠고, 제목을 예전에는 채무자회생법의 입체적 이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조금 더 유치하지만, 좀 가볍지만, 좀 더 직관적이고 선명하게 다가가자는 뜻에서 이 정도만 알아도 회생 제법 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근데 진실입니다. 진심이고, 제가 서울회생법원에서 근무하고 도산 관련 업무를 할 때 이런 부분만큼은 책에서 읽기 어렵다, 혹은 책에서 캐치해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굉장히 유익하지 않나 스스로 생각하는데 잘 들려주시면 좋겠고요. 10개 판례로 알아보는 실무회생의 핵심입니다. 원래는 교과서 위주로 첫 번째 회생 신청부터 쭉쭉쭉쭉쭉 나가서 종결까지 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지금 저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10개 판례를 통해서 어떤 주제를 쏙쏙쏙 빼먹겠습니다. 그게 메인 바디고요. 일단 처음 인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너스가 또 저는 생각하기에 괜찮은 주제입니다. 왜냐면 제가 공부할 때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꽤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판사 법학박사 이렇게 좀 거창하게 적어놨는데, 이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할 수 있게끔, 이게 제 커리어잖아요. 제가 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도 판사라는 사람이고 재판연구관 사람이 좀 별론데 라면 조직에 누를 끼칠 수 있으니 오늘은 제가 강사로서 왔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러시는데 재판연구관이 뭔지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판사, 법학박사, 재판연구관 모두 다 제가 성취한 것들인데, 제가 판사가 됐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제일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이제 밥벌이를 할 때 좀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너를 내 품에서 떠나보낸다, 그때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박사가 됐을 때 좀 기뻐하셨어요. 우리 집에 드디어 박사가 있다. 근데 저는 10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썩 와닿진 않았는데,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재판연구관이 저한테는 제일 자랑스럽거든요. 얘가 조직에서 허리쯤 왔을 때 인정받아서 대법원에 와서 이제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판례의 기초 자료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한테 와닿았거든요. 하지만 제 친구들도 그렇고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재판을 안 하고 연구를 한다고? 그래서 변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는 강사로서 왔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들어오셨던 강의들이 파산이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온 거는 회생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 파산을 길게 봤을까? 그건 예금보험공사의 본질적인 위치 때문이죠. 예금보험공사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다 아시죠? 굉장히 튼튼한 회사입니다. 근데 예금보험공사 어떤 일을 하냐면 그것도 법에 정해져 있어요. 금융회사가 파산한 경우에 파산관제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파산을 계속 보셨어요. 근데 저는 오늘 회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도산의 체계가 뭔지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무자의 자력에 따라서 구별을 해보면, 그라데이션을 짜보면 먼저 자율협약이 있습니다. 자율협약은 뭐죠?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채무자가 내 사정이 좀 어려워졌어, 우리 채무 조정 좀 해줄래? 그럼 내가 너 돈 더 잘 갚을게. 요게 자율협약이죠. 그 다음 기촉법입니다. 기촉법은 좀 낯서실 거예요. 근데 뉴스에서 요런 단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워크아웃이 요겁니다. 그 다음에 회생 파산입니다. 자력이 많으면 채권자와 협약을 하겠죠. 그 다음에 자력이 좀 없어지면 기촉법으로 공동 절차 하겠죠. 근데도 안 되면 법으로 강제합니다. 회생 파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성으로 따져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자율협약은 요 정도, 그렇죠. 자력이 좋은 사람들이 조정할 이유가 없겠죠. 기촉법 이렇게, 회생 파산인데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느낌인 거죠. 회생과 파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이 기촉법이랑 회생은 조금 충돌 지점이 있어요. 왜냐면 자력이라는 거는 사실 일도양단할 수 없잖아요. 회생을 할 때도 자력이 좀 충분한 애들이 와야지 회생이 잘 되고, 그렇죠. 기촉법도 자력이 충분한 애들이 와야 되니까 서로 범위를 넓히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돌 지점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건수로 따지면 기촉법은 사실 많지 않거든요. 건수로 따지면 거의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회생 파산 부분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고, 저희는 법이 개정돼서 통합도산법이라고 채무자 회생 법의 조문을 보시면 모두 이해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회생 절차와 파산 절차는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채무자의 자력이 줄어지는 거고, 그에 반해서 채권자의 권리는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아셔야 돼요. 이 채권자의 권리가 늘어난다고 너 그냥 말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파산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1원의 채권만 있어도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회생은 자본금이 10분의 1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벌써 차등을 두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회생과 파산을 차별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채무자의 자력이 줄어들수록 채권자의 권리가 늘어나는 구조가 바로 이 도산의 체계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도산의 체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까지 조금 몸이 덜 풀렸기 때문에 메인 바이 들어가기 전에 인트로 조금만 더 해볼게요. 뉴스를 한번 읽어볼게요. 팀원 위베프 회생 절차 개시하면 다음 달 24일까지 채권 신고해요. 팀F 11개월 만에 팀원 어쩌고저쩌고 채권 변제를 놨다 켜강. 이런 기사를 볼 때 우리가 예전에 그냥 회생과 파산을 잘 모를 때는 무슨 소리야 라고 넘어갔을 거예요. 어려운 말들을 써놓고 있습니다. 사실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문구들이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 기사를 조금 더 뜯어볼게요.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무슨 소리야? 일단 관리인이 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회생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서 채권자 목록 제출, 채권 신고, 회생 계획안 제출해야 된다. 그럼 무슨 소리야? 채권자 목록 언제까지 제출받고 언제까지 신고받기로 했다. 조사 보고서 이때까지 제출하기로 했다. 자, 이 얘기를 보면서 어떤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는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또 한 가지 기사가 있습니다. 빅4 회계법인에서 M&A가 줄어드니까 우리 채용 줄여 이렇게 되는 겁니다. 회계사들은 M&A랑 되게 관련이 있죠. 그 시장이 굉장히 크잖아요. 회계사와 도산과 M&A, 아까 TMF가 뭐 주인 새로 찾았다고 했던 것 M&A, 여기서부터 도산의 특징 한번 알아볼게요. 회생 할 때 개시를 한다고 했는데 아까 채권자 목록 며칠까지 제출하고 조사보고서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기사에 떴죠. 그 뜻은 무슨 뜻이냐? 회생 개시 시점에 전체적인 스케줄이 착 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착 정해지는 스케줄이 다 절차대로예요.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린 달력을 펴들어서 항상 메모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부채, 경영난 이런 것들은 법률 용어인가요? 약간 경영과 회계 용어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그리고 M&A가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가능한 절차다. 여기까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도사의 전체적인 체계를 잡고 각 순서대로 짚어나가면 우리가 회생과 파산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할 건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법률가들에게 익숙한 세상에 보는 관점은 권리와 의무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즉 원고와 피고, 내가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고, 그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근데 여기는 경영이 들어가니까 자산과 부채, 자본 요 관점을 조금 이 안경을 써야 돼요. 요 안경을 쓰면 좀 더 이해가 편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관리했던 스케줄표입니다. 자, 개시가 됐어요. 여기 접수가 되면 보전 처분 포괄적 금지명령을 바로 나가고 신문하고 예납금 얼마 내고 개시 결정하면은 쫙 회생계획안 제출까지 날짜를 다 적어놓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날짜가 조금씩 지날수록 제가 오늘이면 빨간색 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요것들이 어떤 식이냐면 보전 처분, 채무자 너 가만히 있어. 포괄적 금지명령 너도 가만히 있어. 개시 결정이 그거 계속 가만히 있는 거야. 그리고 채권자 목록 제출, 채권 신고, 조사 기간은 무슨 뜻이냐? 부채를 확정하는 겁니다.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권리를 확정한다기보다 부채를 확정한다고 했어요. 부채를 확정하는 겁니다. 조사 보고서는 조사위원이랑 회계사가 가서 회사를 보는 거예요. 그거는 자산을 확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산과 이익을 확정한 다음에 자산 얼마 팔아치우고 이익은 얼마 날 거니까 이 돈으로 이 채권을 얼마를 갚으면 되겠구나 하는 게 회생 계획 아니에요. 그죠? 이 부채를 어떻게 얼마나 언제까지 갚을까? 그러면 결국 이 회생 절차라는 거는 회생 계획안을 만드는 절차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이해가 되시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회생 계획입니다. 제가 이거를 왜 강조했냐? 그 교과서에 보면 저희 서울회생법원에서 만들어낸 회생 사건 실무가 가장 유명하고 이제 가장 좋은 책인데 상하가 있어요. 상 부분이 보전 처분, 포괄적 금지 명령, 신문, 개시 쭉쭉쭉쭉 나가거든요. 그렇게 하면 힘이 빠지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상권 맨 뒤쪽에 있는 회생 계획이에요. 이 회생 계획을 아시는 게 중요하다 싶어서 이 부분을 강조해 드렸습니다. 이 회생 계획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쉽게 말하면 내가 벌어들일 돈, 이익과 내가 지금 있는 자산 중에서 영업용 자산을 빼야죠. 내가 그걸로 돈 벌어야 되니까 비영업용 자산의 처분 금액으로 개시 당시에 부채 중 일부를 회생기간 동안 갚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채무자가 이렇게 채권자한테 갚겠다. 열심히 갚겠습니다. 이렇게 채권자분들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실제로 가서 이제 요청하고 부탁드리고 합의하는 겁니다. 이런 의사소통 과정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갚겠습니다. 그러면 채권자들이 격앙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합의할 때도 있고 그런 겁니다. 자산과 부채, 자본 이 부분을 항상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본의 개념은 별도로 정의 규정이 없죠.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이 자본입니다. 여러분들 자본이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는 걸 잘 아시죠? 왜 그런지 간단한 사례만 들으면 제가 현금 1억 원을 회사를 창립했습니다. 현금이 자산 1억이죠. 자본 1억이고 그런데 내가 매출이랑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안 일으키고 1억을 빌렸어요. 그럼 현금이 2억이고 부채가 1억이죠. 자본이 1억이죠.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내 급여로 2억을 썼어. 그럼 현금은 빵이고 부채는 1억이고 자본은 마이너스 1억이게 되겠죠. 그래서 자본이 마이너스 1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항상 자본이 잠식되고 마이너스인 기업들이 회생에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어렵다. 그런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회생 절차라는 거는 회생 계획을 만들기 위한 전제고 절차다. 요렇게 그 정리를 하면은 굉장히 절차표가 쉬워요. 그 파산 절차도 마찬가지고요. 그 자산 확정하는 건 조사 보고서. 파산 절차에 빗대어 보면 파산 관제인의 조사가 되는 거죠. 채무자가 갖고 있는 재무 상태표 있잖아요. 거기 부채 얼마 적혀 있잖아요. 그거 제출합니다. 나 이거 이렇게 파악하고 있어. 내가 생각하기엔 부채는 이거야. 채권자, 야 무슨 소리야.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보다 더 많이 채권이 있는데 채권 신고. 그러면 야 같이 회생 절차에서 우리 한번 확정해보자. 그게 채권 조사. 그래서 부채 확정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익도 얼마를 벌어들일지 조사 보고서. 조사위원이 야 너 매출액 전년도 얼마니까 옆으로 이렇게 인상하는 걸로 해갖고 우리 10년 동안 얼마 벌어들일지 한번 계산해보자. 이렇게 하면 회계사님이 그 추정 손익계산서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럼 자산, 부채, 이익을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요걸 가지고 회생계약안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요 절차가 회생 절차입니다. 파산 절차에서는 밑부분이 빠지겠죠. 아예 없어지니까 회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인트로.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말이 좀 혹시 빠른가요? 괜찮으시죠? 예, 여기까지 하고 잠깐 제가 딴소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서울회생법원에서 근무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뭐 해볼까 합니다. 파산을 하게 되면 보통 파산관제인들이 이 역할을 하는데 저는 왠지 좀 따라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따라가봐서 현장 검증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회사 같은 경우에 공장이 한 90% 지어졌는데 그 투자금을 마지막을 못 받아가 넘어진 기업이 있습니다. 너무 아깝잖아요. 갔더니 다 새 거야. 90%가 다 새 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아깝다. 이거 누가 대신 M&A에서 인수해갖고 하면은 파산하지 않고 회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을 한 거예요. 회생을 들어갔는데 결국에는 M&A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90%가 너무 새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파산해서 팔면은 채권자들 이만큼이라도 받을 텐데 네가 지금 이거 다시 투자금을 받아서 10%를 다시 채워서 공장을 돌려갖고 할 수 있는 보장이 있느냐 이렇게 돼가 결국에는 파산으로 귀결된 사건이 있거든요. 저희가 1년 M&A를 찾았다가 실패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그때 인상 깊었던 건 직원분들이 진짜 열정적인 거예요. 나머지 다 떠나갔고 남아있는 몇 분의 직원이 이 회사 꼭 살릴 겁니다. 이 회사 꼭 살려서 저 이 회사 때문에 집도 팔고 뭐 다 팔았어요. 근데 부동산 값이 너무 올라서 지금 뭐 따로 살고 있고 막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절절해서 그때 생각이 많이 나네요. 그런 사례가 하나 있고 회생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회사가 특허가 하나 있어. 근데 그걸 특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예컨대 뭐 제가 다르게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박수를 치면 물건이 불이 꺼진다거나 뭐 불이 켜진다거나 이런 거야. 그래서 굉장히 괜찮잖아요. 이런 게 나중에 다 뭐 보급이 되면 엄청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현장 검증도 가보고 기술하는 거 보고도 했는데 결국에는 안 됐는데 그때 회계사님이 조사위원님이 제가 이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니까 냉정하게랄까 아니면 어떻게 보면 위로한다 할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안 될 겁니다. 왜요? 그랬더니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의 기술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왜 잘 안 돼요? 이런 세계 최초의 기술은 지키려면은 강력한 투자자가 옆에서 붙어야 된대요. 오히려 투자자가 붙어서 같이 싸워줘야 되는데 투자자가 안 붙고 그 사람 혼자면 결국 뺏기게 됩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하다가 결국에 파산으로 접어들었던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또 이따가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지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10개 판례입니다. 저희가 법원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법원은 어떤 법리만 생각하고 사안을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들 본연의 역할은 법률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헌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채무자회생법 32조 2항 1호 과목에 뭐라 써있냐?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하여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채권자를 어떻게 해석하실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채무자의 발행 주식수는 보통주 2,200만 주, 한 주당 10,000원이어서 납입자금 200억이고요. 신청인들은 임금 등을 받지 못한 채권자들입니다. 요 채권 문제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채권자들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구별돼요.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이 구별됩니다. 이 판례는 그걸 알기 위해 가져왔습니다. 공익채권은 뭐냐? 수시 변제하고 우선 변제하는 겁니다. 그 공익적인 목적에서 정해놓은 채권으로 법에 정해져 있어요. 또 개시 후에 뭐 채권들이나 혹은 임금퇴직금 이런 채권들은 공익채권으로 해서 감면을 안 해요. 차이가 뭐냐? 회생담보권은 회생담보가 있는 거니까 이제 제쳐두고 회생채권을 얘기할게요. 회생채권은 채권이 발생 원인이 개시 전에 존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시 전에 이미 존재했던 채권들 다 회생채권이에요.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죠. 채무자 측에서 관리하는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고 채권자 신고 받고 채권 조사를 한다는 거죠.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채권자 내가 A한테 100원이 있다고 100원만 갚으면 돼 라고 날 관리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그 채권자가 맞아. 그러면 신고 안 하겠죠? 근데 내가 80원이 있어. 그랬더니 B가 무슨 소리야? 나 100원 있어 라고 하잖아요. 그럼 채권 조사 대상은 100원입니다. 얼마 있는지 찾아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관리인이 난 80원 인정. 20원 인정 못해.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럼 나중에 20원에 대해서는 따로 채권 조사 확정 재판이라는 별도 이의 구제 절차를 거쳐요. 합리적이죠? 그죠? 합리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채권자 목록에서 120원을 제출했어. 나 너한테 120원 있어. 야, 무슨 소리야? 나 100원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신고한 거를 우리가 우선으로 합니다. 실무적인 거예요. 그래서 100원 갖고 조사해서 채권 조사가 100원 인정하면 오케이 100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채권자 목록에 빠졌어. 근데 채권 신고 100원을 했어. 그럼 니는 100원 갖고 채권 조사를 하게 되는데 관리인이 100원 인정합니다. 그럼 끝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20원을 관리인이 제출했는데 채권자가 100원을 제출했는데 나중에 맞아 나 20 있었네. 그러면 나중에 또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제도적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채를 확정하는 절차가 공익채권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회생채권은 왜 이렇게 확정하느냐? 먼저 우리가 확정을 해야 줄일 거 아니에요. 이 불안정한데 줄일 수는 없으니까 확정을 해야 30% 쫙 줄일 거 아니에요. 그거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공익채권 이렇게 줄이나요?
안 줄이거든요. 공익채권은 우선적으로 변제하는 거고 수시 변제하는 거기 때문에 안 줄여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회생 계획은 아까 제가 채권액의 일부를 갚는다고 그랬잖아요. 줄이는 게 우리 채무자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공익채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회생채권과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까지는 그럼 회생 계획에 들어가는 것인데 공익채권 회생 계획에 안 들어가잖아. 그래도 공익채권자가 그 회생 절차 개시 신청할 수 있어? 신청할 수 있어.가 대법원의 태도인 겁니다. 왜? 첫 번째, 채권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잖아. 두 번째, 공익채권자도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할 이익이 있잖아. 세 번째는 개별적 강제 집행 절차보다 회생 절차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잖아. 그 네 번째는 판례에 적혀 있지 않은 건데 요거는 어떤 논문에서 적힌 거고 제가 생각보다 일리가 있어서 적어왔습니다. 공익채권은 회생 계획엔 없죠. 하지만 채무자 회생법은 공익채권을 알고 있죠. 그리고 회생 절차에 포섭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범위에서 채권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이 판례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오늘 첫 번째 판례가 끝난 겁니다. 공익채권과 회생채권의 구별. 여기까지. 자, 두 번째 판례입니다. 상법 393조 1항입니다. 상법 393조 1항에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 집행을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회사의 경영은 어디가 하는 거죠? 이사회가 하는 겁니다. 이사회가. 그래서 이사회가 하는데 회생 절차 개시 신청도 그럼 이사회가 결의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법을 해석해야 되죠. 회생 절차 개시 신청도 등 회사의 업무 집행에 포함되느냐가 이제 우리가 이걸 해석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보니까 중이라고 했으니까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그러면은 이사회 결의 대상이 요거에 한정되는 건가요? 요 등을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되나요? 좀 넓게 해석해야 되나요? 이런 문제가 생기죠. 여기서 대법원 판례는 선례가 있습니다.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않은 중요한 업무는 모두 이사회 결의에 속합니다. 그럼 회생 개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의 교과서를 먼저 펴거나 판례를 먼저 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법률가, 법조인의 가장 기초가 돼야 되는 것은 법문입니다. 법문. 이 법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법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금융위원회와 감독행정청의 회생 개시가 있으면 통지하게 됩니다. 보전 처분도 있고요. 계약의 해지랑 환치권 행사도 할 수 있고 관리인에게 업무 수행권과 관리 처분권이 전속되고 어떤 행위를 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조문에 다 적혀 있어요. 회생 개시가 굉장히 뭔가 구체적이고 간섭적이네. 이걸 깨달으면 중요한 업무에 속할까요? 그렇겠죠. 속하는 거죠. 원칙적으로 회생 개시 신청은 이사회 결의가 있어야 되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면 너무 쉽잖아요. 이제부터 제가 또 저희 대법원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 혹은 토론을 하는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건을 봤을 때 법조문이 문제가 됐을 때 그 조문만 보면은 사건을 단면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조문이 문제가 되면 그 조문 전체를 한번 쑥 읽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내가 잘 모르는 법일 경우. 잘 아는 법도 마찬가지예요. 다 잊어먹거든요. 또 여담으로 예전에 지금 현재 대법관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판사로 근무하실 때 자동차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그 실무제요라고 저희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거를 다 이제 녹음기로 틀어갖고 다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시다 한데 저도 예전에 사법시험 공부할 때 민법이랑 뭐 형법을 이제 조문 다 읽어갖고 녹음을 해서 녹음 듣고 들고 다녔었거든요. 괜히 얘기하는데 조문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싶었는데 또 너무 옛날 얘기를 해갖고 죄송합니다. 조문이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조문에서 그것만 보지 않고 다른 것도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게 요 판례와 이은 판례에서도 나옵니다. 저희 토론에서도 제가 해석의 근거로 이걸 끌고 왔는데 이 조문에 의하면 이게 반대되잖아 이렇게 토론하거든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법조문 전체를 한번 훑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소규모 회사일 때는 아니거든요. 상법 393조 1항이 아니라 상법 383조 1항을 볼게요.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 10억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각 이사가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그러면 자본금 10억 미만이 소규모 회사는 이사회가 있나요? 없죠. 이사가 이사회 기능을 담당하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거칠 필요는 없겠죠.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요거는 이제 회생 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판례는 아니고 파산 신청이 아닌 건데 아마 비슷한 취지일 거예요. 요 회사 같은 경우에는 7억 2천만 원이고 이사가 2명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파산 신청은 이사회 결의가 없어도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더 넓은 법리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요 판례를 제가 이사회 결의가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어떤 맥락에서 그 쟁점이 나왔는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갖고 왔습니다. 원고가 피고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사람인데 원고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생 개시 신청을 했다가 각하되고 기각됐었어요. 그랬더니 원고가 나중에 퇴직금 지급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피고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여기서 피고의 법무팀이나 피고를 조언해주는 법조인이라면 이렇게 조언해야 돼요. 야, 원고가 예전에 잘못한 거 있었던 거 없어? 몰라, 나 저 회생 신청했다가 각하되고 기각됐는데 각하되고 기각돼서 뭐 별 문제 없었던 것 같은데 야, 무슨 문제가 없어. 그것 때문에 너 피해본
해보고 있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조언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계항변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 위법한 회생 신청으로 대출금 채무 기한이익이 상실되거나 지연손해금 채무를 추가 부담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계항변 부분은 받아들여지고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줘야지 피고 측을 확실하게 디펜스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맥락에서 그 판례를 이용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판례고요. 세 번째 판례입니다. 상장 폐지 결정 무효 확인입니다. 요거는 옛날 판례예요. 옛날 판례인데 취지를 알아보고자 하나 갖고 왔습니다. 예전에 유가증권 상장 규정이란 게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회생 개시 신청을 하면 상장 폐지한다 라고 되어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 말고. 그러면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상장 폐지하는 게 타당합니까? 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타당하든 안 타당하든 일단 규정은 있는데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상장 폐지 결정은 어떤 의미가 있냐요? 사법상 계약관계를 해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장 계약은 사법상 계약이거든요. 유가증권 상장 규정은 어떤 겁니까?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지금은 KRX의 자치 규정입니다. 그러면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나요?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유가증권 상장 규정은 자치 규정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규범적 성격을 가지고 있네요. 여기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회생신청은 역설. 야, 상장 폐지 안 하려고 내가 회생신청했는데 상장 폐지라면 말이 되냐만 원초적인 불만이 있는 거죠. 그럼 판결 당시에는 야, 통합도산법, 채무자 회생법까지 시행해서 우리가 지금 채무자 정책 제기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상장 폐지를 해?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래서 유가증권 상장 규정은 무효라고 법원이 판단한 사안입니다. 이거는 채무자의 회생을 도와주기 위한 입법 취지를 다분히 고려한 판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상장 폐지 실질심사 제도를 도입해서 회생계획 불인가가 되면은 상장 폐지 실질심사 사유가 되는 거지 바로 상장 폐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혹시 주식 투자하시면 전자공시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가서 회생 개시 딱 쳐보시면 이렇게 신청했다고 다 나와요. 그래서 얘네들이 공개는 하지만 이것만은 상장 폐지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가는 이렇게 쭉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런 거는 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세 번째 판례까지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걸렸는데 자, 여기서 또 여담으로 한 마디 드리려고 합니다. 세 개 정도 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법률가라는 거는 어떤 걸까? 어떤 거를 해야 될까? 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저도 벌써 10년 차가 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40이니까 실무가로서 벌써 10몇 년 차가 됐고 그리고 저도 학문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대중에게 접근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실무가라는 거는 감각인 것 같아요. 실무의 흐름, 플로우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 사건도 이렇게 되겠지. 이 감각이 되게 중요합니다. 경험을 해야 되고 감각이 되게 중요해서 판례를 계속 공부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법률가들은 끝까지 현역이잖아요. 끝까지 현역이니까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을 조언할 때 지금 실무의 흐름은 이런 거고 그러면 나중에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이렇게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냥 대법원에 따라가는 거잖아요. 학문이라는 거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따라가는 게 타당해? 맞아? 그러면 생각해야 되죠. 안 타당한 근거를 우리가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제 레퍼런스 가져와서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비판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죠. 그리고 대중에 대해서는 저는 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항상 좀 아쉬운 것이 있었는데 과학은 대중과학이 되게 발달돼 있죠. 대중과학서들 우리가 되게 재밌게 보잖아요. 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무제표 뭐 쉽게 설명하거나 재밌게 설명하는 거 많잖아요. 근데 법률은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 출판사에게 물어봐도 법자가 들어가면 독자들이 그렇게 재미없어 한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실제로 저는 서점 가는 걸 이렇게 취미로 여기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실무가로서 몇 년 있었고 아카데믹한 것도 아까 학위를 취득했던 거고 대중에 대한 것도 좀 노력을 해서 부끄럽지만 이렇게 책을 써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손호영의 노하우라는 거는 이거는 언제 썼냐면 제가 2014년에 그때 왜 썼냐면 제가 2004학번이거든요. 그래서 10년 됐거든요. 법 공부를 한지. 그래서 10년 됐으니까 한번 책 한번 써보고 싶고 제 개인적으로 서점에 매대에 내 책이 있는 게 사실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써봤습니다. 그 다음 이 비용분해 변색에 대한 법원의 심사기준 방법은 이게 제 학 논문이고 이걸 출간했던 거고 그 다음 대신 정리해주는 5개년 형사판례 공부는 제가 이제 실무가잖아요. 아까 감각이 중요하다고 했죠. 형사 단독을 처음으로 하게 됐을 때 5개년 형사 판례를 보게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이렇게 흐름이 있는 걸 알게 되니까. 근데 그거를 혼자서 노트를 정리하다가 조금 더 다듬어서 정리한 게 요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회생법원 마무리할 때 판사의 언어 판결 속사를 교양서를 한 번 더 출간했었거든요. 책 로아우부터 책까지 10년 걸렸거든요. 10년 만에 한 번 더 써봤다 이렇게 된 겁니다. 저도 사실 많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젊으시니까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부터는 이제 제가 사실 이 사건만으로 1시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판례입니다. 이번에 검색도 아직 안 될 거예요. 최근에 선고된 판결이고 저희는 대법원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려 볼까요? 여담이지만 대법원의 구성은 13분의 대법관이 계시죠. 근데 이제 저희는 성함을 부르기도 하는데 보통 가나다라 마바사로 하거든요. 이제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착
타 12분 행정처장님 그리고 대법원장님 이렇게 그래서 가님, 나님, 다님, 마님, 반님 이렇게 그래서 뭐 마님이 저희 모교 교수님이셔서 권영수 대법관님이시거든요. 피아노 잘 치고 바이올린 잘 치세요. 그러면 농담조로 마이올린을 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농담하듯이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마영수 대법관님 오셔서 마영수 대법관님은 지금 잔님이거든요. 그래서 좀 섞였어요. 이런 것들이 대법원에 진짜 뭐랄까요 우리끼리 그냥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런 것들입니다. 이거는 저희 사기 사건인데 어떤 사건이냐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수의사가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사실은 개인 회생을 아시는 분들은 여기서 약간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개인이 어떻게 일반 회생을 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보통 일반 도산하는 사람들끼리는 질문입니다. 일반 회생과 개인 회생은 좀 다릅니다. 왜냐면 일반 회생 채무액이 많은 개인을 통과를 하고 개인 회생은 보통 채무액이 적은 사람들을 하는 거고 신속하게 한다. 좀 달라요. 그래서 수의사가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받았다는 건 채무가 많다는 얘기죠. 개인이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나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월급이 440만 원을 받는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사위원이 140만 원 받아? 그러면 매월 440만 원 받으니까 너는 가용소득이 요 정도 되겠구나 라면서 추정 손익계산서 딱 나오고 회생계획가 쫙 나오겠죠. 440만 원은 전제로. 그런데 배우자 명의 계좌로 회생 개시 이후에 또 받은 거예요. 뭘로 받았냐? 내가 야근했다. 왜 더 받았어? 근데 이거를 법원에 알리지 않았어요. 얘 2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받았는데 굳이 알리지 않았어. 그러니까 회생계획안에 반영되겠어요? 법원도 모르고 관리위원도 모르고 조사위원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회생계획안 반영이 안 되죠. 그래서 월간보고서도 기재를 안 해요. 월간보고서는 뭐냐면 관리인으로서 채무자가 내가 뭐 얼마를 받았습니다를 성실하게 적어내야 되거든요. 그거도 뺐어. 그럼 거짓말 한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자, 변제율이 32.24%라는 얘기는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채권액 100을 32만큼만 갚겠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채권자는 오케이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인가가 났습니다. 인가가 났다는 건 그 자체로 그 즉시 인가 즉시 채무액이 줄어듭니다. 나중에 이제 제대로 갚든 안 갚든 인가 즉시 줄어들어요. 조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겠죠? 요건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조기 종결을 받았습니다. 종결했어. 너 이제 회생 절차 끝났으니까 사회로 나가세요. 자, 시장으로 나가십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때 피고인은 수의사는 월 급여 440만 원만 얘기했고 추가 수당 받은 것을 묵비했어. 사기죄입니까? 만약에 이야기했으면 변제율이 높아질 수 있었는데 더 갚을 수 있었는데 갚지 못했어. 넌 사기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서부터 굉장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 그 타임라인은 제가 실제 정리한 겁니다. 개시 신청, 개시 결정 1차 조사 보고 회생계획안 제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추가 수당을 받았습니다. 야근했다는 거예요. 회생계획안 수정안을 제출하는데 추가 수당 반영 안 했죠. 월간 보고서 제출할 때 반영 안 했죠. 2차 조사 보고가 인가결정까지 됐습니다. 인가결정 이후에도 추가 수당 받습니다. 그리고 종결결정까지 받았는데 여기서 우린 몇 가지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는데 여기서 대표적인 것만 가져와 볼게요. 첫 번째, 인가결정 받는 건 사기가 됩니까? 소송 사기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소송 사기 판결이잖아요. 판결과 결정은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소송은 소송이고 이 채무자 회생의 회생 절차는 비송이거든요. 비송도 소송 사기입니까? 이 질문부터 넘어가야 되고 두 번째, 회생 절차 특수성 감안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됐죠. 제가 아까 유가증권 상장 규정도 무효로 만든 게 채무자 회생법 입법 취지라고 그랬잖아요.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되게 뜻하는 바람만입니다. 근데 이거 사기로 하면 얘네가 회생 신청하겠어요?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죠. 이게 두 번째 쟁점인 겁니다. 근데 소송 사기에서도 소송 사기 법리를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소송 사기를 할 때는 적극적으로 허위를 제출하거나 막 작출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소송 사기 처벌 안 해. 왜냐면 이렇게 되면은 소송 안 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법리가 이미 확고합니다. 그 요 법리를 채무자 회생의 사기에서도 적용해가 단순 묵비가 아니고 진짜 적극적으로 네가 막 속이거나 그러지 않으면 사기가 아니게끔 하는 게 맞아?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질문들입니다. 세 번째, 이 사건은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 아까 제가 일반 회생과 개인 회생 구별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어려워. 도산을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사람은 둘을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1심과 원심은 이제 항소심을 말하는 거죠. 모두 착각했어요. 모두 개인 회생인 줄 알았던 거예요. 개인 회생은 가용소득 정부 투입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채권자가 이 일을 하면은 내가 벌어들인 돈은 생계비를 제외하고 모두 변제해야 돼. 모두. 그러니까 예컨대 내가 200만 원을 벌어. 그러면 내가 100만 원은 생계비로 써야 돼. 나머지 100만 원은 다 갚아야 돼요. 다. 전부 투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생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대로 내가 야근해서 받는 거 알렸으면 변제율이 32.24%에서 올라갔을 거야? 아니 그건 내가 추가로 근무한 거고 440만 원이 고정적인 건데 이거 더 올라갔을 거야?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에서 이제 토론이 붙었던 겁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과정을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부터 이런 표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이제 전달해드린 표예요. 재밌어.
재밌고 이해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우리 부채 확정을 먼저 해볼게요. 12,000원. 부채 확정 뭐 채권조사해서 12,000원 확정했습니다. 두 번째, 자금의 원천, 변제재원이라 그래서 자산 팔아치우는 거, 그다음에 이익 벌어들이는 거를 자금의 원천이겠죠? 그 사람이 벌어들인 돈이니까 그거 한번 확정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확정합니다. 조사 보고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전기 2월액의 맨 처음 연도에는 지금 300원을 갖고 있어요. 자산 현금 계정에 300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금고 열어보니까 300원이 있어. 300원 써요. 오케이? 그 다음에 준비연도에 200원 벌고 300원 벌고 쭉쭉쭉쭉 벌어서 총 4,000원을 벌어. 그리고 비영업자산 처분하는 거죠. 영업자산 처분 안 합니다. 그럼 영업해야 되니까 2,000원을 팔아. 그러면은 준비연도에는 500원이 있고 1차연도에 2,800원 있고 10차연도에 500원 있고 총 해보더니 6,000원이 자금 원천에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금의 원천을 계산해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청산가치라는 게 3,000원이 있습니다. 그 청산가치는 바로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변제율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 개인회생은 가용소득을 전부 투입한다고 했잖아요. 간단하지. 근데 회생은 그렇지 않아. 그 선택의 함수가 있습니다. 청산가치보다는 높게. 청산가치라는 거는 내가 파산했을 때 모든 자산을 떼어 팔아갖고 남는 돈이거든요. 그것보다는 돈을 더 많이 갚아줘야지 파산이 아니라 회생을 선택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채권자들이. 야, 너 청산가치도 못 받을 거면 지금 당장 파산해. 이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청산가치를 보장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강력한 원칙이에요. 미니멈은 청산가치 3,000원입니다. 근데 내가 6,000원을 벌면 자금의 원천 6,000원이니까 6,000원까지 갚을 수 있잖아요. 이게 맥스입니다. 6,000원과 3,000원 사이에서 어디서 선택하냐면 회생 채권자 등의 동의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허락해 주십시오잖아요. 회생 계획안을 가지고 가서 회생 채권자 3분의 2, 담보권자 4분의 3 이렇게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동의를 확보할 것을 잘 계산해서 눈치를 보고 협상을 해서 내 생각에 4,000원이면 애들이 그래 동의해 줄 것 같아 라고 하면 4,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변제율 30%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변제율을 10%로 만약에 선택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자금의 원천은 6,000원인데 자금의 운용은 4,800원. 12,000원에 40% 4,800원을 해마다 갚게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렵지 않죠? 그래서 회생채권 변제율은 정해진 게 아니라 협상에서 얼마든지 어느 구간 내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아까 질문을 다시 드려볼게요. 내가 가용소득에서 추가 소득을 얘기했으면 변제율이 올라갔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답들이 조금씩 달라.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올라갔겠어? 아니면 야 그래도 올라갔지. 이렇게 해서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생각이 다른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청산가치라는 건 어떻게 산정되냐.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이것도 설명해 주는 게 교과서에서 있지만 슥슥 넘어가니까 회사가 제시하는 재무상태표의 자산을 확인합니다. 예컨대 예를 들어 볼게요. 박스가 5개 있어. 그러면은 재고 박스가 5개 있는데 이게 200원짜리여서 자산 계정에 그 1,000원이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그쵸? 이게 회사 제시한 자산인 겁니다. 근데 조사위원 회계사가 가서 진짜 이렇게 뜯어봐야지. 봤더니 실사했더니 박스가 4개밖에 없는데요? 한 개가 없어요. 그럼 4개잖아요. 그러니까 4개로 실사 가치가 800원을 줄어드는 겁니다. 그쵸? 근데 청산 가치라는 거는 하나씩 떼었다 파는 거예요. 하나씩 떼었다. 개별적으로 팔았을 때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 팔 때 200원 받을 자신 있어요? 없죠. 그럼 150원이잖아요. 150원 곱하기 4 하니까 청산가치가 600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청산가치가 줄어들어요. 그럼 우리는 600원보다는 많이 갚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를 쉽게 설명드린 거고 이따가 또 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금의 원천 중에 이익으로 아까 영업현금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 제가 준비연도, 1차연도, 10차연도까지 얼마 버는지 계산했었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회계사님들이 간단해요. 전년도 매출액이 있을 테니까 그거 기초 베이스로 잡아갖고 물가 상승률 증가를 가정해서 1차연도, 10차연도까지 쫙 그냥 엑셀로 돌립니다. 그 다음에 추정 손익계산서 작성합니다. 매출액이 나오면 매출 원가, 매출 총익, 판관비, 영업이익, 세후 영업이익 등을 기계적으로 뽑아보는 거예요. 숫자를. 추정 손익계산서를 작성해서 회생 계획안을 작성하는 거고, 요 계속기업 가치라는 거는 이 회사가 회생을 할 수 있는지, 파산이 아니라 회생을 할 수 있는지는 계속기업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커야 되는데, 그 계속기업 가치 계산은 추정 손익계산서를 베이스로 해서 다시 계산을 한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현금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걸 현재 가치를 추정하는 겁니다. 추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다음 마지막에 비영업자산 처분한 가치를 추정을 해서 요 두 개를 합치면 계속기업 가치가 산정이 되는 겁니다. 계속기업 가치 산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말씀드리면 요 청산 가치가 3,000원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을 영업용 자산, 비영업용 자산 모두 포함해 팔면은 3,000원이 나온다. 지금 당장 파산하면 3,000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당장 파산하면. 근데 파산하기 싫고 회생을 하고 싶어. 그럼 3,000원보다는 높게
돈을 줘야 되는 거고, 근데 그것이 내 자금 현재 6,000원은 맥스니까 그 아래로 줘야 되는 거고, 그 사이에서 협상해서, 채권자와 협상해서 논의해서 의결을 받아내면 그 변제율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가결정 받는 것이 사기죄는 맞냐? 인가결정 받는 건 사기죄가 맞나요? 인가결정을 통해서 변제율이 줄어들잖아요. 채무액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채무액이 줄어드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생 절차 특수성을 감안해야 되냐? 이거는 우리가 채무자회생법 입법 취지를 고려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성을 감안해야 된다. 단지 소송사기의 엄격성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느냐? 요 판례는 거기까지 나가진 않았어. 요 판례는 소송사기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가 한 줄 한 줄을 봐야 된다는 게 그런 겁니다. 소송사기가 적용됐느냐? 오해하면 안 돼요. 꼭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회생 절차에 특수한 사기가 되느냐? 그건 한번 연구해봐요. 가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가용소득정보 특위 원칙은 잘못한 거고, 제대로 알려서 변제율이 변경되었을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부정되지만 기망의 정도에서도 기망의 정도도 약하다고 하니까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게 이 판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까지 하는데, 이 판례는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죠. 선례가 있었어요. 선례가 있었는데 그 선례가 있으면 저희는 항상 선례에서 출발합니다. 선례와 이 사건의 차이점은 뭘까? 이걸 고민해야 돼요. 선례는, 이거는 저희 또 다른 대법관님이 고등법원에서 주심 판사하셨을 때 사기죄를 인정하셨던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건 사기죄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거랑 요 사건은 어떤 차이가 있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렇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사건은 재산을 숨긴 사건이에요. 숨기면 청산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변제율이 달라졌겠죠. 그쵸? 완전 다르잖아요. 청산 가치를 속이는 거랑 청산 가치를 속이지 않고 그 사이를 속이는 거는 완전 다르다. 거기에 대해서는 판례는 좀 담백하게 나갔으니까 그건 한번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대법원 근무를 하면서 예전에 저도 아카데미컬 라이팅을 할 때 대법원 판례 비판하는 게 제일 쉬웠던 것 같아요. 이거 비약이고 모순이다, 이상하다 이렇게 했었는데 다 사정이 있더라고요. 다 사정이 있어서 한 줄 한 줄 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좀 어려운 내용들 했고요. 그 다음에 5번째 판결 들어가겠습니다. 이 사건은 양수금 확인 등의 소인데, 제가 이거는 그 타임라인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고 이따가 그림으로도 정리해드릴게요. 진생K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원고입니다. 이거 자꾸 P랑 D를 적는 건 왜 그러냐고 물으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실체적인 법도 중요하지만 소송법적인 관점을 항상 생각해야 되거든요. 누가 원고가 되고 누가 피고가 되는지는 항상 염두에 둬야 돼서 P랑 D를 적어놓는 겁니다. 플레인티프 디펜던트죠. 진생K라는 회사가 주총에서 영업양도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주주인 뭐 어쩌고저쩌고 조합 5호가 영업양도에 반대했어요. 근데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했는데, 이게 영업양도 같은 거에 반대를 하게 되면은 내 주식 사가라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상법상 반대 주주의 그 주식 매수 청구권 인정한 거 있습니다. 그랬더니 진생K랑 사모그린 사이에서 오케이, 내가 너 주식 사줄게. 근데 24억에 살게. 근데 현금은 20억,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 4억 넘겨줄게. 지금 내가 현금 4억이 좀 부족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 그거 탄탄하니까 가져갔어. 이렇게 한 겁니다. 채권양도 했어요. 그리고 채권양도는 채무자한테 통지해야 대항력이 발생하니까 채무자에게 통지했습니다. 그리고 진생K가 회생 신청을 하고 회생 개시를 한 거예요. 또 진생K의 관리인이 이 주식 매매 계약 해지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관리인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생 개시가 되면, 여러분 회생을 하면은 채무자가 너무 유리하죠. 채무액을 쭉 줄여주는데 회생의 대가가 뭐가 있나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생을 하게 되면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아무것도 못해. 대신에 법정 관리인이라고 해서 관리인이라는 객관적 제3자를 두고 얘가 제 일을 다 하게 돼 있어요. 관리 처분권이 얘한테 전속하게 되는 거예요. 관리인이 두고 얘가 다 객관적으로 처리하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첫 번째 대가입니다. 그거를 회사로 치면 경영권의 상실. 두 번째는 주주는 지분권이 축소돼야 돼요. 상대적 지분 비율법이라서 지분 비율이 쭉 줄어듭니다. 그게 두 번째 대가예요. 요 두 가지 대가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우리 실무상으로는, 여기서부터 실무 감각이 중요한데, 채무자를 관리인으로 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으로 하겠더니 회생 신청을 안 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네가 중립적인 의무를 지는 관리인이니까 열심히 관리해. 지금 우리도 많이 도와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관리인 제도예요. 그래서 진생K의 관리인이 제3자 관리인이 아니고 본인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관리인이라는 법적 지위가 있는 별개의 관념적인 지위가 있는 관리인이 주식 매매 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나온 겁니다. 사모그린이 주권을 중소기업에 위탁해둔 상태지만 주권 교부 의무는 이행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진생K 더 돈을 못 갚아서 결국 파산 절차로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표로 그려볼게요. 진생K가 주총에서 영업양도 의결을 했더니 사모그린에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주식 사줄게.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헬스 밸런스 주식회사 갖고 있는 채권을 넘겨줬습니다. 그게 4억의 변제의 방법이었던 거죠. 그랬더니 회생 개시가 되니까 관리인이 계약 해지할게. 그리고 계약 해지할 거니까 너 그거 네가 받은 거 해제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해. 그래야지 다시 돌아오게 되잖아요. 대항력 발생하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될까요? 자, 법리가 충돌합니다. 채무자회생법 119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쌍무
계약에 관해서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 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앞이 중요합니다. 회생 개시 당시에 나도 뭘 해야 되고 너도 뭘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직 완료가 안 됐어. 그럼 관리인은 이 계약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해제권.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가 충돌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 아까 주권교부 의무 이행 안 했으니까 사모그린도 뭔가 의무를 안 했고 나도 4억 완전히 준 건 아니니까 의무 이행을 안 했죠. 쌍방 미이행입니다. 그러면 해제할 수 있느냐? 야, 근데 너 사모그린한테 주식매수 청구권 준 거는 상법상 준 거잖아. 소수주주를 보호하려고 줬는데 이것까지 취소해야 돼?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요 두 개의 법리가 충돌하는 겁니다. 소수주주를 보호한다는 취지와 관리인에게 선택권을 보유한다는 취지가 충돌했을 때 선택은 뭐가 돼야 될까요? 결론은 해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조차도 우리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서 쌍방미행 쌍무계약의 해제권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진생K 관리인이 계약 해제를 했기 때문에 난 4억을 줄 필요 없죠. 3억 의리는 그럼 주식 매수 청구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가 없는 거고 이 헬스밸런스의 진생K인 채권이 진생K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4억은 나중에 모든 채권자에게 변제를 쓸 수 있겠죠. 그렇죠. 변제재원으로 마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관리인은 그런 식으로 활동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6번째 판례입니다. 매매대금 사건입니다. 이거는 간단한 사건인데요. 자, 대한주택공사 현재 LH죠. 피고입니다. 고려산업개발 주식회사가 판결에 따라 가지급금을 지급했어요. 대한주택공사와 고려산업개발 사이에 다툼이 있었는데 판결에 따라 가지급금을 지급했어요. 근데 고려산업개발이 회생 개시되고 인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한주택공사가 가지급금 반환 채권을 회생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대한주택공사가 산업개발에게 진 거예요. 1심에서 졌어. 그럼 우리가 가집행 판결 선고하죠. 자, 뭐 이행하라.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그죠? 먼저 돈을 주잖아요. 가지급금을 주잖아요. 근데 나중에 2심에서 뒤집어준 가지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돌려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 가지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는데 그걸 회생 채권으로 신고를 안 한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에 가지급금 반환 채권은 실효되었는가? 라는 질문인 겁니다. 여기서 그럼 다시 제가 또 회생제도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회생 채권은 신고되지 않으면 실효됩니까? 회생 채권을 회생 법원이 모르면 없어지는 건가요? 회생 채권이 회생 절차에 포섭되지 않으면 실효되는 겁니까? 채무자 회생법 252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회생 절차에 포섭되는 회생 채권은 회생 계획에 따라 변경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회생 계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생 계획에 따라 변경되니까. 채무액이 줄어드는 거죠. 회생 계획에 포섭되지 않은 회생 채권은 실권된다고 25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표로 정리하면 회생 절차에 들어온 회생 채권은 회생 채권을 말하는 겁니다. 공익 채권은 아니에요. 채무가 조정되죠. 여기 들어오지 않는 채권은 면책되는 게 원칙입니다. 면책. 예외적으로 비실권이 있는데 이건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채무가 조정되는 방식은 이렇게 됩니다. 원본 채권액이 100이 있으면 현금 변제 30만. 그게 원래적인 모습이에요. 70 면제. 근데 요즘엔 기업회생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출자 전환 70. 출자 전환이 뭔가요? 채권액을 주식으로 대신 받는 거예요. 주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원래 주주가 회생 계획이 인가되면 내 지분이 줄어드는 거예요. 채권자가 주주로 들어오니까. 엄청 줄어듭니다. 엄청 줄어들어요. 그래서 출자 전환하면 채권자들이 주주가 돼서 우리는 주주 명부만 봐도 이 회사가 회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어. 주주 명부가 깔끔하지가 않아. 너무 많아, 주주가. 그러면 회생을 거쳤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회생 절차에 들어오지 않은 거는 모두 면책되고 실권된다는 것인데, 자, 가지급금 반환 채권은 회생 채권인가? 부터 먼저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거죠. 가지급금 반환 채권. 내가 1심에서 져서 가지급금 줬는데 나중에 난 당연히 돌려받을 줄 알고 미신고했지. 이거 회생 채권을 볼 수 있는 거야? 라고 했을 때 회생 채권 발생의 원인이 개시전 원인에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면 당연히 회생 채권이 되는 거고, 이건 내가 2심에서 이겨야지 채권이 발생하는데 그걸 회생 채권으로 생각할 수 있어? 볼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조건부도 상관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가지금 반환 채권은 가집행 선고의 실효를 조건으로 하는 가지급물 지급이 개시 전에 이루어진 회생 채권이다. 내가 2심에 올라가면 이길 수 있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것도 어쨌든 그거는 회생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고를 안 하면 실효된다. 요게 요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요 판례는 제가 요걸 설명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회생 절차에 포섭되지 않으면 실효된다. 요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까지 6개를 말씀드렸으니까 또 잠깐 딴 얘기를 하고 지나갈게요. 제가 그 회생을 하게 됐을 때, 도산을 하게 됐을 때 개인적으로 굉장히 헷갈렸던 것들이 있습니다. 해산, 청산, 파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해산, 청산, 파산? 이게 뭔 소리지? 그래서 폐업도 따로 있는데 이 폐업은 세법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변론을 할게요. 그래서 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민법에 법인은 목적 달성하고 해산 사유가 발생하고 파산하면 해산한다고 적혀 있어요. 오, 파산하면 해산하는구나. 근데 채무자회생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인은 해산한 다음에도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걸 이어서 읽어볼게요. 파산으로 해산하는데
해산한 후에도 파산 신청을 할 수 있고 파산으로 해산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뜻이었어요. 본래 목적 활동을 중단하고 청산 절차로 들어가는 거고 법인 소멸의 원칙적 모습인 거고 재산관계 정리 절차하고 종결하면 법인이 소멸되는 겁니다. 파산은 그 자체로 해산 사유고 청산 중 파산도 가능하고 파산 후 청산도 가능하고 종결 시에 법인 소멸하는 건데 요거를 이렇게 대응해 볼게요. 해산은 재산이 있을 때 얘기하는 거고 그거는 파산 선고랑 대응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청산 절차라는 거는 있는 재산을 나눠주는 절차를 청산 절차라고 하거든요. 파산 절차도 있는 재산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파산 절차랑 대응되는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은 법인격 소멸의 꼴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돼요. 해산했다가 청산하는데 알고 보니 재산이 너무 없어. 알고 보니 재산이 너무 없어. 그럼 넌 파산해. 이렇게 가는 거고 파산하고 파산 절차를 거치는데 파산 관제에 조사해보니까 숨은 재산이 많이 남아. 그럼 너 다시 해산으로 가. 이렇게 구도를 보시면 해산, 방산, 청산에 대한 세 개의 산에 대한 개념이 정립될 거예요. 실제로 제가 파산 해보니까 대부분의 재산이 없어요. 아예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어떤 회사는 그 파산 관제인 분께서 잘 찾아주셔서 10억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파산 관제인의 보수는 찾은 돈에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보수로 꽤 많이 받아가셨어요. 저희들은 웬만하면 열심히 찾으시길 바라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파산 관제인 분들이 이득을 보게 하는 그런 경제적 유인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7번째 판례에 들어가겠습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소송 중에 피고가 회생 개시를 했어요. 피고는 채권자 목록에 원고의 손해배상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 소송 중이라면서 왜 안 적는 거죠? 근데 안 적다 보니까 원고는 얘가 회생한지도 몰랐어.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피고는 회생계약 인가를 받았습니다. 원고의 손해배상 채권은 적혀 있지 않아요. 그 다음 회생 절차는 끝났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까 한 거에 따르면 회생 절차에 포섭되지 않은 회생 채권은 모두 실권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원고 지는 거 아닌가요? 근데 원고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시작한 법리입니다. 원고의 손해배상 채권은 실권되는가? 실권되지 않습니다. 이건 판례가 만들어낸 법리입니다. 피고가 채권자 목록을 고의적으로 적지 않았고 미신고한 데 원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실권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가 있습니다. 미실권 회생 채권은 어떻게 구제받죠? 이행소송으로 구제받습니다. 이행소송으로. 그러니까 이 지금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실권 회생 채권은 그러면은 100원이 그대로 남나요? 아니면 30원만 남나요? 미실권 되는 건 좋은데 다른 회생 채권은 모두 30원만 남았는데 내 거는 100원 전체가 남나요? 30원만 남나요? 그렇죠. 여기서 아니 들어갔었으면 너 30원 될 건데 그것보다 더 이익을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30원만 남겠죠. 거기에 대해서 명시적인 건 없지만 30원만 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판례를 적어 놓은 거는 아까 또 예외 비실권 요거에 대한 판례입니다. 미실권 회생채권은 이행소송으로 구제받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별 의문이 없으셨죠? 저희들은 이제 의문이 있는 겁니다. 채권조사 확정 재판은 확인 소송이거든요. 확인 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인과 이행은 다르죠? 같나요? 그래서 이행을 할 수 있으면 이행 청구를 할 수 있으면 확인을 할 이익이 없잖아요. 소송법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근데 이행소송으로 할지 확인 소송으로 할지가 쟁점이 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서 논문을 썼어요. 왜냐면 대법원에서 원심에서 확인 소송으로 한 거를 수긍했거든. 그래서 제가 배상 판결은 미실권 회생채권의 구제수단으로 이행소송이 아닌 채권항정소송이 적법하다는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였다.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대법원에 오기 전에 썼으니까 와서 이제 확인을 해봤죠. 그랬더니 다 검토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구나 이제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판례는 비판하기 쉽다 이런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제가 여담으로 더 드리는 말씀인데 이 논문을 쓰게 된 이유는 제가 회생법원에서 이제 스터디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도산을 새로운 거 공부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스터디가 되게 좋았는데 그때 저희가 이런 종류를 가지고 했었거든요. 도산 판례 백선 되게 좋은 책입니다. 100개의 판례가 있어서 그걸 하나씩 다 공부를 했고 회생사건 실무는 저희가 너무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회생 계획안 부분을 받고 도산 절차와 소송 및 집행 절차는 저희가 쓰기도 했고 개정 절차에 참여도 했고 하다 보면 질문이 생기고 의문이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논문도 쓸 수 있는 거고 대법 판례를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행소송이 아니라 채권 확정 소송이 적법하다고 하면 근데 이거는 생각해보세요. 다시 갔다가 다시 오면 소송 경제가 너무 반하잖아요. 그런 취지를 반영하지 않았나 이런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나중에 공부를 하실 때 허점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런 것들을 공부해보시면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들이 있다. 걸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8번째 판례입니다. 8번째 판례. 2013화 1157 회생사건인데요. 이거는 제항고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누리하이테크가 채무자입니다. 근데 중소기업은행한테 돈을 빌렸어요. 대출을 받았죠.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을 못 갚았거나 뭐 지체가 됐나 봐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신용보증 약정을 기보가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기보가 대신 갚아줍니다. 그러면은 중소기업은행은 빠지고 돈 받았으니까 기보가 이제 구상금 채권자가 되는 거죠. 다른 채권자도 있고. 근데 주식회사 누리하이테크가 이제 회생 개시가 되고 강제인가를 받았어요. 회생담보권자조는 동의를 받았는데 회생채권자조는 동의를 안 받았는데 강제인가가 됐습니다. 어쨌든 인가가 돼서 채무액이 다 줄어드는데 기보가 야 부당해 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내가 돈을 대신 갚아준 거는 이유가 있어. 무슨 이유가 있어? 나는 5개 은행이 패스트트랙 공동 운영 지침에서 주침에 따라서 돈을 갚아줬어. 근데 뭐라고 했냐면 그때 지침에 따른 신규 자금 지원은 법정 담보권 다음으로 채권은행의 채권에 우선하거든. 나는 다른 회생 채권자보다는 우선해야 돼 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럴듯하죠. 이럴 때는 조문을 한번 봅니다. 채무자 217조에 회생계획에는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회생계획 조건에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218조는 평등하여야 된다. 같은 성질의 건은 평등하여야 된다. 193조는 채권자들 사이에 변제순위 합의가 되어 있으면 그에 따른다. 다만 합의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공정과 형평, 평등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이따가 표로 정리해 드릴 건데요. 먼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근데 193조 여기에 직접적으로 적용됩니다. 변제순위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르는데 합의 자료 제출하세요. 근데 합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회생계획의 취소를 위한 기보의 항고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거는 결론은 간단한데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걸 표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제가 정리했던 건 아니에요. 최초로 저희 회생법원에는 관리위원님들이 계세요. 관리위원님들은 은행장, 지점장 출신들이 보통 많으시고 변호사분도 계신데 베테랑 분들이십니다. 이런 분들은 숫자에도 밝고 실제로 은행에서 회생 파산 업무를 해보셨던 분들이에요. 관리위원분들이 저희들의 이 일을 굉장히 많이 도와주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실제로 그 채무자와 그 스킨십을 하고 그 채권자와도 얘기하고 이런 것들 저희들에게 보고서로 정리해서 주세요. 저희가 그걸 보면서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서로 논의하면서 갑니다. 관리위원님 중에는 근데 경험이 많으셔서 되게 밝으세요. 근데 어떤 관리위원님께서 정리해 주신 거고 제가 이거를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해도 너무 정리가 잘 돼 있는 거예요. 회생계획을 제가 중요하다 말씀드렸는지 어떻게 회생계획이 짜여지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렸죠. 요 표로 다 정리가 됩니다. 요 표로. 공정, 형평, 평등, 수행 가능성, 청산가치 보장 요 4가지 원칙이 요 표에 모두 구현되어 있어요. 신기하죠? 진짜입니다. 채권자는 A, B, C, D, E, F, G, H까지 해볼게요.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조세등 채권까지 있는데 총채권의 변제액, 변제율, 청산배당액, 배당률 이렇게 되어 있다고 채볼 때 이 표가 어떻게 이 원칙을 모두 부합하고 있는지, 모두 실현하고 있는지. 첫 번째, 공정, 형평 원칙입니다.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은 달라요. 회생담보권은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회생채권보다는 우월하게 해줘야 됩니다.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변제율을 높이 쳐줘야 돼요. 그래서 100%, 80%, 67% 이렇게 되면 차등이 있죠. 그래서 공정하고 형평한 회생계획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배당률은 뭐냐? 요거는 제가 추가적으로 적어놓은 건데 변제율까지는 회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변제액이에요. 청산배당액은 파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파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거 아까 설명하신 거 있지 않아요? 청산가치가 20원일 때 요걸 분배하면 각자 분배가 되거든요. 100원, 30원, 15원 이렇게 분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청산가치 보장은 총액만 따져서는 안 되고 개별 채권자별로 다 부합해야 돼요. 그러니까 프로가 100%고 80%가 60%보다 크고 67%가 50%보다 크고 20%가 10%보다 크니까 청산가치가 보장이 된 거죠. 자, 이렇게 구별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설명드릴 거는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구별한다. 변제율 20%보다 훨씬 높게. 오케이, 원칙이 실현됐어. 청산가치 보장,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변제액이 260원이고 변제액이 청산배당액보다 다 커야 됩니다. 그래야 청산가치가 보장이 실현되는 거죠. 평등, 회생채권자들끼리는 평등하게, 같은 것은 같게, 20조 같게. 마지막으로 수행 가능성, 260원을 갚는다고? 이거는 다른 표가 필요합니다. 260원을 갚겠다고? 자금의 원천이 300원은 돼야 되지 않겠어? 요걸 해야 되니까 요 300원을 나중에 확인하는 겁니다. 요게 추정 자금 수지표인데 자금의 원천이 요 300원이 되겠죠? 요 숫자를 다르게 한다면 자금의 운용은 260원을 갚겠다. 요 표로 여기에 대응시키면 모든 것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요 4가지 원칙이 다 이 표로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되는 것이고 총 채권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채를 확정하는 과정이니까 채권 조사 과정에서 확정되는 것이죠. 그리고 변제액과 청산배당액 이렇게 어떻게 분배할지는 회계사님이 조사위원님이 대충 계획을 짜주세요. 그럼 저희가 그걸 검토해서 이제 수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 표로서 다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했던 회생계획안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까지 드렸습니다. 이제 판례를 하고 나서 보너스를 할 예정인데요. 지금까지
핵심적인 것들을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가장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었고 공유하고 싶었던 건 이 표였어요. 이 표가 너무너무 저는 인상 깊었고 그때 그 관리위원님께서 해주셔서 되게 잘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 도산을 하다 보면 처음에 제가 생각했을 때 인가 때 바로 채무액이 줄어든다는 거가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회생 계획을 제대로 수행해야지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고 나서 조기 종결해버리면은 채무자만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원래는 이 회생 계획은 10년을 보통 전제를 하거든요. 10년 동안 제대로 수행해야 종결되고 시장에 나가는 게 원칙입니다. 자, 회생 계획 인가로 채무액은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회생 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인가 후에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이건 인가 후 폐지 사안이고 인가 후 폐지 사안은 필요적인 파산 선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인가 후에 인가를 받았는데 회생 계획을 제대로 수행 안 해요. 그럼 넌 무조건 파산인 겁니다. 그게 페널티예요. 그런데 서울회생법원은 우리나라의 회생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선도적인 역할을 했고 제도를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가 포괄적 금지 명령 제도입니다. 법에서는 포괄적 금지 명령은 예외적인 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자들 스탑하라는 게 예전에는 전부 스탑하는 포괄적으로 스탑하라는 게 예전 예외였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처음에 제 엑셀표를 보여드렸지만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 명령 원칙이 됐습니다. 이것부터가 회생 채무자에 대해서 프렌들리하게 하는 제도적인 실험이었던 거죠. 근데 이 실험이 시간이 많이 지날수록 공고하게 된 겁니다. 조기 종결 제도는 왜 들어왔느냐? 회생 계획 기간이 길어지면 회생 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럼 모두 파산이거든요. 근데 실무적으로 이것도 실무 감각입니다. 대부분의 회생 채무자들은 회생 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회생 계획을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놨는데 다 파산이죠. 그러면 이게 정당한가요? 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조기 종결 제도를 적극 활성화합니다. 조기 종결 제도란 건 뭐냐면 회생 계획의 일부만 실행했을 때 나중에 너가 다 잘 갚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빠르게 종결시킵니다. 종결시킨다는 건 무슨 뜻이냐? 더 이상 관리인이 없고 채무자에게 다시 다 돌아오고 시장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회생 계획이 있다는 건 관리인이 있는 거고 관리인이 있으면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는 건데 회생 계획 절차가 끝난다는 거, 종결이 된다는 거는 너는 이제 그냥 시장에 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생각하기에 처음에 당신이 얘기했던 채무액을 줄여들어서 회생 계획 동안 제대로 수행을 감독하는 거는 이론적이고 합리적인데 조기 종결 제도를 또 도입함에 따라서 채무자가 또 너무 이득이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죠. 조금 실무적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이해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저희도 그 일선 판사들은 권리와 의무에 익숙한 사람들이죠. 원고의 승소와 피고의 패소에 되게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와서 그 판결문을 종이 쪼가리로 만드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어제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오늘 개인회생 신청을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채권자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제 사건 같은 경우는 개인회생을 할 때는 채권자분이 와갖고 채무자 옆에 딱 있어. 그래갖고 채무자가 갈 때까지 나는 안 가겠대. 채무자를 따라가겠대. 그래야지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러면 사고잖아요. 재판자 입장에서는 혹시 이렇게 가다가 해코지라면 이제 사고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러지 마시고 따로 나가시라. 근데도 나는 무조건 같이 나가요. 그래서 제가 저희 보안대 불러가 따로 나가시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진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내가 좀 어렵게 받았는데 판결문을 종이 쪼가리로 만들어 버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회생 절차의 사기죄 같은 경우 있잖아요. 도산을 접해본 사람들은 이제 이런 거에 좀 이제 익숙해집니다. 좀 적응이 됩니다. 채무자에게 좀 이렇게 해야 전체적인 그 경제 제도가 좀 돌아갈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일선 판사들은 납득이 안 돼. 왜 이건 속인 거잖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부분들이 가치관 충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9번째 판례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고 이거 되게 쉽습니다. 이게 2018-43180 사건이 손해배상 사건인데요. 이건 개인회생 사건이에요. 개인회생 사건과 일반회생 사건이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뭐가 다른지 지금 말씀드릴게요. 원고가 개인회생 신청 등 사무를 법무사 피고에게 위임했습니다. 변호사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법무사님들이 합니다. 채권자 목록 3번, 4번, 5번, 10번을 기재합니다. 3만원, 7,200만원, 3만원, 10만원 이렇게 기재했어요. 법원이 3, 4, 10번이 소액이니까 목록에서 삭제하라는 보전 권고를 합니다. 근데 3, 4, 10이 소액인가요? 4번은 7,200만원이 소액이 아니잖아요. 잘못 쓴 거죠. 잘못 쓴 겁니다. 근데 5기인데 피고가 또 정직하게 4번을 삭제했어요. 7,200만 삭제했어요. 그래서 원고가 개인회생 개시를 받고 변제계획 인가를 받았는데 변제 기간 중에 나중에서 4번이 삭제된 걸 발견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원고가 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상담을 왔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생과 개인회생의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권리변경 신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일반회생에서는 인가 결정 당시에 즉시 채권액이 변경됩니다. 즉시.
근데 개인회생은 달라요.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도 이거는 다 갚아야 면책이 됩니다. 달라요. 면책이 되려면은 별도 추후에 면책 결정이 필요합니다. 잘 갚아야지 잘 갚은 거 보고 면책해주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이죠? 근데 채권자 목록에서 그럼 개인회생 빠진 게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일반 회생은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없어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내가 고의적으로 적은 게 아니라면 그냥 실권되잖아요. 채권자 목록에 없어도 실권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생 절차는 그렇게 한 큐에 끝내려는 게 목적이니까. 한꺼번에 끝내서 회생을 할 수 있게 하려니까. 자꾸 자잘하게 누가 자꾸 튀어나오면 안 되거든요. 한꺼번에 한 큐에 끝내려고 하니까 안 적어도 고의적으로 미기재한 게 아니라면 실권 단정해 준 겁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은 달라요. 개인회생은 네가 적은 것만 면책해 줄게.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 목록에 적은 것만 면책해 줄게 해요. 그러니까 목록에서 빠지면 면책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고는 법무사가 4번을 마음대로 삭제하는 바람에 내가 4번을 면책받을 기회를 상실했잖아요. 이게 손해인 겁니다. 그래서 피고의 손해액은 누락된 채무액도 상당히 7,200만 원. 크다. 그럼 이러면 법무사의 피고는 어떻게 주장해야 되죠? 내가 법무사를 또 조언하는 입장이라면 야, 오케이, 알겠어. 내가 잘못했어. 근데 너 변제 계획은 제대로 수행했니? 부터 물어봐야 되는 거야. 면책 결정은 받았니? 아직 안 받았어? 그러면 손해 확정 안 됐네. 아직 손해 안 됐잖아. 네가 제대로 못 갚아서 면책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할 말 없는 거 아니야? 요렇게 되는 거야. 요렇게 디펜스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고가 성급했어요. 너무 빨리 소송을 제기해서 면책 결정을 받은 다음에 4번이 면책을 못 받았다는 걸 이유로 그때 가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디펜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조언을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요 9번은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의 차이를 말씀드리려고 판례를 가져왔고요. 10번 판례입니다. 자, 요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피고가 파산 선고받고 면책 결정 받았어요. 파산도 면책 결정 받습니다. 근데 그래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면책됐죠. 원고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너무 억울해. 아니 내가 돈 빌려줬는데 파산돼갖고 나 아무것도 못 받는 너무 억울해. 그럼 여러분들이 변호사라면 법률가라면 어떻게 조언하시겠어요? 야 그러면 가서 다시 각서 하나 받아와. 그 각서로 우리 다시 채권 살려보자.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할까요? 그렇게 1억 8천만 원 이자까지 해갖고 새로운 차용증 작성하는 거 가능할까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파산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받아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완전히 받아줄 수 없다는 것도 조금 불합리하니까 언제 받아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요 판례입니다. 파산 면책의 의미는 이행강제가 불가하다.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이행강제를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면책이 되는 거고, 파산 면책의 취지는 경제적 재개와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인데 채무를 재승인하는 약정을 유효하다고 보면 이거 안 되니까 유효하다고 볼 수 없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내가 채무 면책을 인식하면서 자발적으로 변제하겠다고 했을 때, 그리고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을 때, 그렇다면 뭐 채무 재승인 약정도 유효하다고 봐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지만 이것도 이론이죠.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 예외에 해당할 수 있을지를 실무 감각을 통해서 정말 예외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과연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10번까지 판례를 했는데요. 정리해 볼게요. 저희가 꽤나 많은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처음 판례에서는 공익채권과 회생채권을 구별했었죠. 공익채권은 수시 우선 변제고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 포함되고 회생계획에 따라서 회생채권이 변동되니까 채무액의 회생채권이 쭉쭉 줄어드는 겁니다. 인가 결정 당시 즉시. 그죠? 그런데 공익채권은 그러지 않은데 과연 채권자는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채권자의 공익채권도 포함될 수 있느냐? 포함될 수 있다. 그거 판례였죠. 두 번째 판례. 회생 신청 절차할 때 이 의사의 결의를 받아야 회생 신청 절차가 중요한 업무냐? 이런 거죠. 중요한 업무다. 하지만 소규모 회사일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여기까지 우리가 봤었던 겁니다. 세 번째, 구유가증권 상장 규정의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구유가증권 상장 규정에서 회생 신청한 것만을 상장 폐지했었는데 이건 너무 이상하다. 무효 선언을 하는 겁니다. 원래 이 규정은 자치 규정이지만 규범적 성격을 갖고 있다. 왜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무효 선언에도 문제 없겠다. 게다가 채무자 회생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 취지까지 고려하면 유효라고 볼 수가 없다. 무효 이렇게 되는 거고, 회생 절차에서의 사기죄. 내가 수의사인데 급여를 440만 원 받고 있다. 근데 추가는 뭐 이거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받고 있는데 이걸 굳이 얘기하지 않았어. 그렇다고 해서 변제로 바뀔 것 같아? 안 바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사기죄가 안 되는 건 아니야? 되긴 되지만 지금 사건 사기죄가 볼 수 있을까? 이거를 엄격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어서 사기죄가 생각되지 않는다. 쌍방미행 쌍무계약. 쌍방미행 쌍무계약은 사실 굉장히 많이 쓰는 용어예요. 도산 절차에 조금 어색하실 수 있지만 서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쌍무계약입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관리인에게 해제
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소수주주의 반대 매수 청구권, 그러니까 주식 매수 청구권이 보장되고 있는 그 주식 매매 계약도 취소할 수 있는 거야? 해지할 수 있는 거야? 그냥 그렇다고 치자. 오케이. 그거 넘어가고. 여섯 번째, 회생 절차의 실권 권리 변경. 이거는 회생 절차에서 미신고된 채권은 실권되는 것. 회생 절차에 회생 계획에 포함된 거는 채무 조정되는 것. 회생 절차에 회생 계획에 들어오지 않은 건 실권되는 것. 오케이. 이게 원칙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미실권 회생 채권. 근데 모든 것을 실권된다 그러면 너무 억울하니까 예외적으로 실권되지 않은 것을 정해보자. 뭐 어떤 게 있을까? 채권자 목록을 고의적으로 적지 않고 관리인이 채권자는 과실이 없는 거. 내가 신고하지 않는 과실이 없으면은 그 채권 살려두자. 근데 그 사건이 실효되지 않는 건 오케이. 근데 권리 변경 될까? 된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구제 방법은 이행소송이다. 그리고 제가 확인의 재판을 수긍해 대법원을 비판했다가 나중에 반성했다는 얘기까지 말씀드렸고요. 회생계획 원칙, 공정형평 평등은 공정형평은 다른 것은 다르게 같은 것은 같게. 회생 담보권과 회생 채권은 구별하는 것이고 회생 채권끼리는 변질이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청산가치 보장이랑 그 수행 가능성까지 그 회생계획 요약표에서 모두 볼 수 있다는 것까지 말씀드렸죠. 2018도 43180 일반회생과 개인회생 차이는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것만 면책되는 게 개인회생, 그리고 결정이 따로 필요하다는 거, 거기까지 말씀드렸죠. 일반회생은 채권자 목록에 적지 않아도 예외적 미실권이 아닌 경우에는 모두 실권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목록에 안 적혀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채무재승인 약정은 무효, 이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유인 경우가 있다. 하지만 과연 그런 경우가 있을까? 의문을 남겨두면 여기까지 판례가 정리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빨리 했는데 다 알아들으셨죠? 여기까지 했습니다. 보너스를 하겠습니다. 왜 파산을 해야 되는가는 저희들도 고민이에요. 도산을 하다 보면 저희는 뭐 사건이 오니까, 판사들은 사건이 오니까 별로 의문을 안 듣는데 일선의 변호사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신대요. 도대체 이 채무자에게 파산 신청을 왜 해야 되는지 설득하는 게 너무 어렵다. 왜냐? 우리나라는 파산 대신에 뭘 많이 했던 나라일까요? 야반도주를 많이 했던 나라거든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사라져. 연락도 받지 않고 끊겨. 그래서 질서정연한 퇴장을 하지 않는 실무가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 비판도 많아. 그러면 어떻게 이 제도에 편입시켜야 되는지를 설득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럼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근로임금 미지급해서 형사처벌 이용해서 해방,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이런 것들인데, 미지급을 해도 근로자들이 파산 신청을 해서 파산 절차가 진행되면 채당금을 받거든요. 돈을 받으니까 그게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해결되는 게 있고, 또 중요한 건 개별적 변제 독촉에서 해방입니다. 채권자들이 굉장히 날이 서 있어요. 왜냐면 서로 힘들잖아요. 서로. 제가 예전에 채권조사 확정 재판할 때는 채권자분이 와서 딱 앉으시더니 제 말씀 딱 제가 설명하는 거 다 듣더니 한마디 딱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닌데 법원이 오라고 해서 왔다. 근데 나 지금 온 것만으로도 피해가 너무 크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지금 이 1시간, 2시간이 너무 소중하다. 지금도 영업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너무 억울해, 너무 힘들다. 하지만 법원이 오라고 해서 왔다. 잘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저는 이렇게 조정하려고 했는데 조정 안 되죠. 그래서 결정으로 그냥 하는 겁니다. 너무 어려워. 서로 어려워. 그래서 쉽지 않은데 채권자분들이 채무자들에게 굉장히 독촉하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파산이 되거나 회생인 전체에 들어가면 그런 거에서 관리인 제도나 파산관제인이 전면에 나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제도권에 편입이 되면 그런 것들에서는 채무자들은 좀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조세부담 경감이랑 뭐 개인 파산, 개인 회생 절차 활용 가능성,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근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 부분이에요. 개별적 변제 특촉에서 해방, 형사적 변경에서 해방, 이 부분들을 어필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여러분이 제도권이라는 걸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게 생각이 들고, 채권자들 입장에서 근로자들은 특히 그래요. 세당금 지급받고 임금채권 우선 보장받아야 되기 때문에 요거에 이익이 있어서, 요거 때문에 아까 채권자의 공익채권자가 들어가는 것도 이해가 되시죠? 요런 것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순당 등 회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단 얘가 뭔가 액션이 있어야 내가 이거를 떨어낼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떨어내지도 못하고 지금 어떻게 이도저도 못하니까 이런 것들을 회계 처리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파산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이제 이미 설명드렸지만, 회생에는 대가가 없는가? 회생만 들어보면 채무자한테 너무 유리하잖아요. 원사이드에 유리한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관리인 제도는 원래는 제3자 관리인이 원칙이었어요. 근데 이것도 회생 신청에 대한 유인이 좀 줄어드니까 채무자를 관리인으로 그냥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인 제도가 있었는데, 그래서 세모 친 겁니다. 그렇게까지 효과적인 건 아닌 것 같고, 상대적 지분 비율법이란 건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채권액이 10%로 줄어들면 너의 지분은 30%보다 더 줄어들어야 돼. 요겁니다. 간단하죠? 30%로 줄어들면 너는 25%, 20 이렇게 쭉쭉 줄어드는 거. 요게 상대적 지분 비율법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비판을 받아요. 그렇게 간단하게 산수적으로 해도 되는 거야? 약간 비판을 받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회생 절차 리마인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을 한번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10개의 판례를 위주로 해갖고 조금 군데군데 말씀드려서 조금 하나로 이어지지 않는 느낌인데 지금 아마 보시면은 제대로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근데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게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나오는 표입니다. 이걸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무슨 소리지? 알고 보면 잘 써진 표인데 지금 보면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이걸 이렇게 바꿔볼게요. 신청을 하면, 회생 신청을 하면 비용을 먼저 받습니다. 비용을 먼저 받고, 우리 공짜로 해줄 수는 없으니까 비용을 먼저 받고, 왜냐면 조사위원들한테 보수를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 회계사들을 공짜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비용 예납을 받고 보전 처분하고 초과적 근심을 현장 검증 가는 경우도 있고 안 가는 경우도 있고 대표자 신문합니다. 이게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보통 일주일 내로 다 진행이 돼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비용을 예납하지 않았어. 그리고 신청서만으로 뭔가 문제가 있으면 각하랑 기각합니다. 각하랑 기각. 근데 개시 결정을 보통 빨리 해요. 일주일, 열흘 사이에 다 바로바로 합니다. 빨리빨리 해줘야 되니까. 개시를 하고 채권자 목록을 제출받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무자가 관리하는 채권자 목록을 제출받고 채권자로부터 채권 신고를 받고 이걸 통째로 해서 채권 조사. 관리인에게 너 인정할래 안 할래 각각 개별적으로 인정할래 안 할래 다 해갖고 채권 조사를 하고 회계사가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자산과 이익을 확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진행된 거가 주요 사항이거든요. 이 주요 사항을 채권자들과 모두에게 통지해주는 거. 그리고 회생계획안을 제출받고 특별조사는 나중에 신고된 채권을 조사하는 거고 회생계획안 심리 같은 날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투표하는 거예요. 이날. 물론 그날 거수를 하는 게 아니고 미리 위임장 받아가지고 만들어 갖고 오는 겁니다. 그게 안 만들어지면 연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질 때까지 하는 거고 회생계획 인가를 받으면 회생계획을 수행하고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종결되는데 회생계획안 제출부터 동의를 못 받는 거는 인가 전에 폐지가 됩니다. 인가 전 폐지는 필요적 파산이 아니에요. 그냥 회생계획이 불인가된 사안입니다. 그럼 파산이 안 받고 다시 시장으로 가서 자기가 어떻게든 갱생을 해야 돼.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다시 회생을 하거나 다시 파산을 들어가는 거죠. 인가 후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가 후에 폐지가 되면 파산입니다. 이 파산을 줄이기 위해서 종결 시점을 쭉 올린 거죠. 이제 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자산부채 관점으로 보면은 부채 확정 과정과 자산 확정 과정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의 있는 채권의 처리라고 해서 여기 부채 확정에서 안 되는 것들은 채권 조사 확정 재판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면은 조사 확정 재판이 뭐 수십 개, 막 수백 개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진짜 하나하나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일단 화해 공고 결정 일단 날리고 안 되면 이제 다 해갖고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사실 민사소송이잖아요. 근데 하나하나의 민사소송을 이 회생 절차에서 간이하게 처리하려고 들여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한데 그런 것들이 저희 위임장 체크도 막 하는 것도 일이에요. 그런 것들이 실무적으로 노가다가 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생 사건은 조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채권자를 일부 떨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떨어내냐면 이건 실무적인 건데 상거래 채권이라 그래서 상거래 채권의 소액 같은 경우는 미리 갚아줘. 그냥 갚어. 소액 같은 경우 그 사람들도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상거래 채권 같은 경우에는 미리 갚게 해요. 그럼 그 다음 채권자가 이제 아니잖아요. 다 치우는 거예요. 채권을 모두 지워. 이렇게 해서 좀 간명하게 만드는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회생계획안 어떻게든 좀 잘 만들어 보려는 게 저희들 노력이 되는 겁니다. 파산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설명 들으셨죠? 한번 리마인드 해보시면 신청인 자격 파산원이 관할 다 보시고 비용이나 보전처분 현장금 대표자시면 다 보는 겁니다. 파산 선고되면 파산관제인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점유관리 착수해서 자산 확정하고 채권 신고하고 부채 확정 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점유관리 착수를 제가 따라간 거예요. 거의 저는 최초라고 알고 있는데 이 점유관리 착수를 어떻게 하는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파산관제인 따라갔더니 여기 딱 붙이고 이제 점유 착수합니다. 딱 붙이고 이제 재무제표를 다 뽑아갖고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 있고 이거는 여기 있고 이거는 여기 있고 이거는 이런 것들이 다 노가다 하나씩 다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사가치를 확인하고 그 실사가치가 얼마에 팔릴지 청산가치 확인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옛날 그 도굴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딴 얘기인데 옛날에 그 중국에서는 땅만 이렇게 치면 다 도굴이 뭐가 있대요. 근데 옛날에 무덤인가 뭔가 어떤 무덤을 파는 때 그냥 파는 게 아니고 역사서에 보면은 부장품이 뭔지 목록이 있습니다. 목록이 있어서 이 부장품 목록과 다 대비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누구 시켰는데 다 이렇게 가져갈 수 있잖아요. 하나하나 다 체크리스트를 하는 거야. 다 체계적으로 하나요, 도구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항상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나중에 청산가치까지 산정하는 거. 청산가치 좀 기계적으로 하는데 청산가치 관련해서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아까 그 제가 어떤 현장 검증 갔었던 그 90% 공장이 청산가치가 높아서 결국 잘 안 됐다 그랬잖아요. 잘하는 도산 전문가들은 청산가치부터 싸워요. 왜냐면 청산가치 아까 조금 기계적으로 정한다 그랬잖아요. 네가 마음대로 이렇게 정하면 돼? 내 레퍼런스 이거 있어. 청산가치 더 낮춰. 청산가치를 낮추는 게 채무자에 유리하잖아요. 그 청산가치를 낮추는 게 M&A에도 유리하거든요. 이 청산가치를 낮추는 게 자기의 노하우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논리인 거예요. 자기의 실력인 거지. 이거 이런 이유 때문에 그냥 깎아주세요가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이유로 청산가치를 낮춰야 됩니다. 그러면 설득되면 판사가 말이 맞네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